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는 대신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홈캉스가 이젠 휴가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저희 클릭 베스트 컷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아나운서 혹시 휴가 다녀왔나요? 아직 못 갔어요. 저도 아직 안 다녀왔는데 요즘 주변 동료들 보면 휴가를 가는 게 많이 부러울 법도 한데 네. 도로 사정이라든지 여행지 사정을 보면은 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 이유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사진부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장소인데 낮과 네. 밤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낮에 사람이 더 없고 밤에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윗사진을 보면 뭔가 굉장히 더워 보이기도 하고 요즘 날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2일과 23일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폭염 때문에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해수욕장의 낮과 밤 풍경을 한 장의 콤보 사진으로 묶었습니다. 이 본격적인 피서지를 맞은 동해안의 대표 해수욕장이죠. 이 경포 해수욕장. 이 한창 피서객이 몰려야 하는 백사장이 환한 대낮에 휑할 정도로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피서객들은 잠시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강한 햇살을 이기지 못하고 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 파라솔 아래를 찾았지만 이 백사장의 열기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해변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무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뤄야 할 해수욕장. 이 대낮에는 텅텅 비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경포대뿐만이 아니라 삼척, 또 속초 이런 인근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 2주 전쯤 주말에 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 네. 모래사장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뜨겁군요. 그렇습니다. 휴가 안 다녀오셨다고 하더니 잠깐 해수욕장 주말에 갔다 왔나 봐요. 주말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이 오후 내내 햇볕이 내려지고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해가 저물고 밤이 돼서야 비로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밤이 되면 해수욕장 백사장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몸을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자정 무렵까지 북적거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해변 백사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피서객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당분간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이 낮보다 밤이 좀 더 북적이는 이색적인 풍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열대야가 이어진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도 연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사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시끌벅적했던 그 사진입니다. 네. 뭐 달걀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병아리가 부화한 거잖아요. 네, 이 달걀을 놓는 계란판에 병아리가 한 마리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병아리를 봐서는 검은색 병아리, 그러니까 노란색 이것도 참 병아리일 텐데 독특합니다. 검은색 병아리가 앉아 있어서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강릉 사천면의 한 주택 베란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 주택 베란다에 둔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믿기 어려운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사진을 직접 촬영한 최우준 씨는 이날 새벽 주택 베란다에서 난데없이 짹짹 이렇게 병아리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많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요.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바로 베란다에 놓아둔 달걀에서 이 어미 없이 병아리가 혼자 부화한 아주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미닭 대신에 무더위가 달걀을 품었고 또 그 결과 이렇게 병아리가 부화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우준 씨는 평소 집 앞마당에 이 닭을 키웠다고 하는데 이 닭들이 알을 낳으면 이걸 매일 모아서 뭐 누나라든지 조카 이런 친지들에게 주려고 이 베란다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수거한 달걀 중 하나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부화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서너 알씩 모으지만 이 최근에 무더위로
닭들이 알을 잘 낳지 않아서 계란판이 다 차지 않아 이 베란다에 알들이 남아 있었는데 친지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베란다에 달걀을 모아두었던 것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예쁘게 부화를 한 거라고 합니다. 한편 최 씨는 병아리가 어미 없이 자연 부화할 정도니까 이번 더위가 정말 실감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폭염이 이렇게 소중한 병아리를 선물해 줬기 때문에 귀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잘 키워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의 품과 같은 온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가정집의 냉장고 위에 보관한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굉장히 애통하게 울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조문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조문 뒤에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통한 심정을 전했는데요. 청와대 입성 이후 처음으로 이 SNS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첫 글이 노 대표를 추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해 4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락하면서 당분간 페이스북을 접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 노회찬 의원님 편히 쉬십시오. 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조 수석은 진보 정치에 별이 졌다고들 하지만 어느 날 밤 하늘에 새로 빛나는 별이 있으면 노회찬 의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좀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슬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 사진만 봐도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 수석이 지난 2012년 노원구 야권 단일 후보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고 노회찬 의원과 인연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조 수석은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노 대표의 이 후원 회장을 맡았는데요. 노 대표가 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2013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3.1절 특별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은 고 노회찬 대표에 대해서 노동과 복지를 중시하는 확고한 진보적 신념의 소유자였고 이념 그리고 당파의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분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오랜만에 남긴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노 대표의 추모글이라니까 많이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 의원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 사실 이 민정수석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좀 함께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문 행렬이 상당히 길게 늘어선 모습 관련 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관련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노회찬 원내대표를 직접 그린 그림 그리고 그 옆에 빼곡하게 손편지를 가득 적은 한 장의 카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사랑하는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라고 쓰여져 있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의 모습인데요.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한 조문객이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뒀다고 합니다. 이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시민들이 직접 쓴 손편지의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 시민은 당신 덕분에 따뜻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진작에 정치원을 좀 제대로 할 걸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런 글을 남겼고 고인을 추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다른 시민은 편지를 통해서 무거운 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하다, 어려움 외면해서 미안하다라는 회한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 노회찬 의원님 남기신 말씀대로 잘해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이런 글을 같이 남겼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쓴 편지가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어린이는 엄마 아빠가 노회찬 의원님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슬프다. 이 정의당 당사에서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런 곳에서 뵈서 아쉽다.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을 남겨서 모두를 숙연케 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 별세 후에 정의당에 이제 당원 가입을 하겠다. 그리고 또
후원금을 내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소식이 있었죠. 정의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노 의원의 별세 이후 일반 게시판에 후원 계좌를 요청하거나 유료 당원에 가입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당원 가입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의원님이 한평생 걸어오신 정의의 길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유료 당원에 가입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후원 계좌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조문을 못 가지만 유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해줄 분들을 위해서 후원 계좌를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의당 관계자는 입당도 증가하고 후원금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 빈소에 오신 조문객 중에서 어떻게 하면 당원에 가입할 수 있느냐고 묻는 분이 많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당원 가입과 후원금 증가 수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이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을 추모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은 시민들의 추모글이 담긴 노란 포스트잇으로 꽉 채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시끌시끌했던 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그 뒤에 이석구 기무사령관 모습인데요. 이 둘 간에 참 많은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뭐 크게 놓고 보자면은 장관, 국방부 장관과 이 기무사의 진실 공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예. 현재 진행형인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 기무사령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기무사 개혁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해온 양측의 갈등이 결국 계엄령 문건을 계기로 폭발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송 장관은 작년 3월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의 행위를 심각한 정치 개입으로 판단을 하면서 기무사를 송두리째 개혁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부대 특성상 윗선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라는 논리를 앞세워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의 이 갈등 이번 한 번뿐 아니라 사실 그동안 계속 쌓여 있다가 이제서야 좀 표출된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분명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그때그때 충돌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 사안 자체는 조직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는 듯 보입니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민병삼 대령은 국회 국방위원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이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이 진술을 듣고 얼굴이 확 일그러진 송 장관, 이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본인이 네. 거짓말을 하겠냐. 장관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상기된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또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송 장관이 체면을 구겼고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받았음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네, 송 장관과 기무사의 정면 충돌로 차후 계엄령 문건 수사는 물론이고 기무사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강한 타격을 입은 송 장관이 과연 기무사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네. 또 한 달 정도 옥탑방에서 지내기로 했죠. 요즘처럼 네. 이렇게 더운데 옥탑방에서 정말 고생할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지난 22일 강북구 삼양동의 한 주택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이날 이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 짐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시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는 박 시장. 강북 한 달 살이가 시작된 건데요. 삼양동 언덕길 중간에 위치한 이곳, 방 2개짜리 옥탑방으로 에어컨도 없고
오르막 골목길을 50m 정도나 올라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참 끔찍한 지형인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1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커다란 평상이 바로 이 옥탑방 문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동네 주민이 남은 건축 자재를 활용해 만들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박원순 시장 이제 다음 달 18일까지 여기서 지내면서 여기서 시청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부인 강난희 여사와 함께 간단한 가재 도구를 챙겨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3-3-5일 모여서 이사 광경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 옥탑방은 그동안 비어있던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박 시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머물지만 서울시는 옥탑방을 청소하는 등의 기간까지 잡아 50일간 빌리기로 했습니다. 박 시장은 새내기 주민이 됐는데 주민들이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절박한 민생의 어려움을 느끼고 강남북의 격차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한 달간 삼양동에 살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민생 문제와 강남, 강북 간의 격차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해를 입어서 집이 거의 다 잠겼고 네. 지붕만 겨우 남아있고 그 위에 간신히 이제 대피를 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네. 여기가 어디인가요? 자, 이게 해외는 맞는데 우리나라와도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곳은 라오스 남동부 아타푸주인데요. 23일에 이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수해를 입고 긴급 대피 중인 주민들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SK건설이 시공 중인 이 대형 수력발전댐 보조댐 사고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피해 지역을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범위한 주택지와 정글이 물에 잠겼고 일부 주민은 이렇게 나무나 집 위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메콩강 유역에 많은 수력 발전소를 짓고 또 인근 국가에 전기를 수출하려고 했던 라오스 정부의 무모한 욕심 때문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뭐 일종의 국가 발전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심하게 생각을 했다, 욕심을 많이 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국경을 맞댄 라오스, 동남아시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메콩강에 다수의 댐을 짓고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출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3년 서쪽 국경을 맞댄 태국에 1,500메가와트의 전력을 수출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라오스는 지금까지 모두 46개의 수력발전소를 지어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메콩강 유역에 집중된 라오스의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가 폭우에 따른 범람인지 아니면 붕괴인지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제기되어 온 다양한 우려의 일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로 현지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확인했는데요. 긴급 구호대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위를 쳐다보고 있는 외국 사진인데 복장도 다 똑같은 것도 좀 독특하고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 분이 아래 떨어진 돌을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바닥이 패여 있습니다. 나무 계단 같아 보이는데요. 뭔가 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지난 23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올드시티의, 그러니까 구시가지죠. 이 통곡의 벽에서 커다란 돌 한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 이 관계자들이 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무게가 100kg인 돌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2000년이나 된 벽에서 돌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게가 100kg이나 되는, 이게 지금 그 돌인 거잖아요. 네, 여기 지금 나무가 깨진 걸 봐도 그 충격이 상당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또 유명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정말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을 기원 후 70년경 로마 제국 때 파괴된 성전의 일부라면서 일종의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성전의 서쪽 일부로 서쪽 벽,
성지로 불리기도 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통곡의 벽을 관리하고 있는 랍비, 이 슈무엘 라비노비치는 매우 이례적이고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면서 습기나 식물의 성장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의 원인을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돌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당국은 현장 주변에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채 돌이 떨어진 원인을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8월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